최근 환율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에서는 환율이 연내에 1250원을 돌파할 수도 있다는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에서는 원달러 환율 1200원은 한국 경제의 위기를 보여주는 지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쓰고 있습니다. 즉 과거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등 어떤 경제의 위기가 불거질 때 환율이 1200원을 뚫고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둘러싼 경제적 상황이 매우 엄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제의 펀더멘탈 지표는 2008년 이후 가장 양호한 축에 속하기 때문에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고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기축통화가 아닌 바에는 경제의 펀더멘탈과 금융위기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1998년 IMF 외환위기 때에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말이 우리 경제는 펀더멘탈이 좋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방에 훅 가서 국가부도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경제는 위기에 유독 민감합니다. 기축통화 국가가 아닌데도 외국의 자본 입출금이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우리 경제의 펀더멘탈이 좋다는 얘기는 재정 건전성이 좋고 기업의 부채 비율도 높지 않고 그리고 무역 수지가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위기의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다음의 숫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 총 자본거래에서 총 무역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겨우 1.5%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무역거래가 상대적으로 크지만 총 자본거래에서 총 무역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5.8%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무역거래 금액이 크다고 해도 총 자본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적습니다. 그만큼 투기자본이 환율 변동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인지하지 못한 채 넘어갔지만 코로나19로 공포에 휩싸였던 2020년 3월 말 우리나라도 치명적인 외환위기가 발생할 뻔했었습니다. 2020년 3월 19일 우리나라 외환시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글은 삼성금거래소 홈페이지에 게시된 글인데 2020년 3월 19일 환율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날의 상황을 간단히 정리하자면 코로나19로 인한 공포가 극대화되어 달러 수요가 폭증했습니다. 달러에 대한 폭발적 수요가 몰려 2009년 이후 달러 가격이 최고치에 도달했습니다. 그날 달러 상승 압력이 폭발하여 호가 공백이 발생했고 패닉 장세가 연출되면서 환율은 1296원까지 치솟았습니다. 그 후 우리 정부의 시장 개입으로 달러가 일시적으로 하락했지만 환율 상승 압력은 여전히 거세였습니다. 결제 수요를 비롯한 증권사의 달러 수요가 일방적으로 나왔고 오퍼가 형성되지 않은 얇은 시장 여건이 계속되면서 환율의 상승 압력은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장 막판까지 외환당국의 개입으로 환율이 1300원 아래에서 종가를 형성했지만 사실상 환율의 고점 논의는 무의미하다고 하였습니다. 한 외환딜러는 오늘 환율 움직임은 오퍼 공백까지 발생하는 과거 위기 때의 흐름과 유사하다는 말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현 여건을 고려하면 환율은 더 오를 수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이날 장 막판에 외환당국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환율은 1300원을 훨씬 넘었을 것입니다. 설사 외환당국이 개입해서 환율이 1300원 밑으로 떨어졌다고 해도 이는 일시적인 것이고 그 다음날 환율은 분명히 더 올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저는 우리나라의 외환위기가 또다시 닥치는구나 하는 걱정 때문에 오후에 은행에 갔었습니다. 상황이 어떤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은행의 환전 담당자가 말하기를 사람들이 달러를 전부 다 사가서 지금 달러가 하나도 없다는 말을 저한테 해줬습니다. 지금 드리는 말씀이 1990년대 IMF 외환위기 때나 2008년 리먼 사태 때의 상황이 아닙니다. 작년인 2020년의 상황입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냐면 만기가 9개월 남은 대한항공 채권이 30% 금리가 붙어도 외국에서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한국물이라면 금리에 관계없이 무조건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위기를 한 방에 잠재운 일이 그날 밤에 발생되었습니다. 바로 한국과 미국의 통화 수합이었습니다. 3월 19일 밤 한국은행은 미국 연준과 600억 달러의 통화 수합을 체결한 것입니다. 만약 이 거래가 없었다면 우리 경제는 심각한 수렁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간담이 서늘합니다.
미국과의 통화수합은 리먼 사태에 의한 금융위기 때 처음으로 체결되었습니다. 2008년 10월 30일 리먼 사태로 인해 금융시장이 불안해지자 한국은행이 미국과 3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수합 협정을 처음으로 체결한 것입니다. 통화수합이 우리가 경제위기 없이 코로나19를 넘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제가 우리나라의 위기를 걱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저는 아시아 지역의 위기를 걱정하는 것입니다. 만약 동남아 등에서 경제 위기가 오면 그 여파는 당연히 우리에게도 미치게 될 것이기에 그것 또한 우리가 준비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논의는 잠시 뒤로 미루고 중국에 대해 먼저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제가 중국에 대해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최근 들어 중국이 플랫폼 기업을 비롯한 자국의 기업들에 많은 제재를 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 중국의 기업들의 주가가 큰 하락을 했습니다. 중국이 왜 이런 조치를 취할까요? 둘째, 중국에서는 왜 비트코인을 대대적으로 금지했을까요? 저는 이 두 가지 이유가 결국은 달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중국이 자국의 기업들에 대한 제재를 왜 많이 하는가에 대한 제 생각입니다. 저는 통상적으로 경제 전문가분들이 지면이나 인터넷상에서 하시는 말씀과 좀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가장 큰 이유는 대비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코로나19 때문에 엄청난 달러를 풀었습니다. 미국이 달러를 풀게 되면 중국은 위안화 가치 상승을 막기 위해 위안화를 풀어야 합니다. 중국 역시 위안화를 많이 풀었습니다. 위안화를 발행하게 되면 중국 내 부채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미국 금융회사들이 중국 증시에 투자를 한 후에 달러를 계속 발행하게 되면 중국은 그에 맞춰 위안화를 발행해야 하기 때문에 중국 내에 돈이 넘쳐 중국 증시는 상승을 하게 됩니다. 미국 증시 상승과 괴를 같이 하여 우리나라 증시가 작년부터 상승한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후 미국의 금융회사들이 중국 시장에서 이익을 실현하면 중국의 달러는 미국으로 유출됩니다. 그 이후에 금리를 올리게 되면 중국만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달러가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머니게임에서 중국은 미국을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미국의 머니게임에 당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자국의 기업들이 거품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를 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이 달러의 외부 유출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중국은 달러 보유에 엄청나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둘째, 왜 비트코인을 금지하는가에 대한 제 생각입니다. 이 역시도 달러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방송을 보니까 비트코인을 금지하는 이유가 전력난이라고 하던데 이건 소소한 여러 개의 이유 중 하나가 될 수는 있지만 진짜 중요한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또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디지털 위안화를 널리 퍼뜨리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핍박한다고 하던데 저는 이것이 주된 이유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기회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디지털 위안화를 글로벌화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비트코인을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사람들이 디지털 위안화를 안 쓰고 비트코인을 쓰는 것이 겁난다면 중국 국내에서 비트코인으로 결제하는 것을 막으면 됩니다.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니까 비트코인으로 결제하는 것을 얼마든지 막을 수 있습니다. 즉 이런 이유로 굳이 이렇게 강하게 비트코인을 금지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비트코인을 금지하는 진짜 이유는 달러 유출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진핑 주석이 장기 집권을 위해 공동 부유를 정치적 포석으로 내걸었습니다. 장기 집권을 위해서는 일반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잘 사는 사람의 재산을 못 사는 사람과 나눠주는 정책을 펴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들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마오따이 전 회장이 뇌물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이나 알리바바가 18조 원, 텐센트가 9조 원을 내놓은 것이 다 이런 맥락입니다. 그러다 보니 부자들은 당연히 재산을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느끼게 되어 재산을 외국으로 빼돌릴 텐데 이때 가장 좋은 방법이 비트코인입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에서 공동부유를 선언하기 이전부터 비트코인을 금지시켜 부자들이 돈을 외국으로 빼돌리는 길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이 역시 달러의 외부 유출이라는 면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럼 중국이 달러의 유출에 왜 이렇게 신경을 쓸까요? 그 내부 사정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달러와 외환 보유고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마도 아시아에서 외환 위기의 가능성이 있어서 중국이 이를 대비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여름 델타 변이가 동남아 국가들을 강타하면서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 국가들의 경제가 모두 셧다운되었습니다. 그래서 생산 활동이 중단되었고 이는 수출 중단으로 이어졌습니다. 미국은 차량용 반도체의 50%를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에서 만드는데 동남아 공장에 생산 차질이 생기면서 반도체 부족 사태가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중국에 이어 3개의 공장으로 떠올린 베트남 역시 현지 공장의 조업 차질로 나이키와 아디다스와 같은 신발 또는 의류 공장이 가동을 못하면서 나이키 실적이 폭락하고 맨유로 이적한 호나우두의 유니폼을 판매하지 못하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저는 동남아 생산 차질로 다국적 기업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남아의 경제가 취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개발도상국에서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빚을 늘려왔기 때문에 재정이 취약해진 상태입니다. 물론 선진국들도 대규모 양적 완화를 통해 재정이 취약해지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선진국들은 대응이 가능하지만 신흥국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더구나 개발도상국들은 외환 보유고가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나 생산 활동을 중단했고 이로 인한 수출이 중단되었으니 외환 시장은 더 안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보다 인플레이션의 강도가 셉니다. 미국은 자국의 경제 안정을 위해서 아마도 내년에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리가 인상되면 동남아 국가들로부터 자금이 유출되고 자산 가치가 하락하면서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아마도 중국은 이렇게 아시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외환위기를 염두에 두고 경제의 거품을 의도적으로 제거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을 괴롭히는 것이 원유 가격의 상승입니다. 원유 가격이 2배로 뛰었으니 원유를 구매하는데 달러가 2배 이상 더 들어갈 것입니다. 여기다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라갔으니 원자재 구매를 위한 달러 유출은 더 이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달러의 해외 유출에 더욱 신경을 쓰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9월에 주식이 하락했을 때 이것으로 주식이 지속 하락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제자리를 찾아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하락하는 주식이 곧 반등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플랫폼 기업인 네이버도 주가는 다시 제자리를 찾아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도 유동성이 빠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상황이 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서 개발도상국에서 경제 위기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어 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2021년은 문제가 없겠지만 내년 하반기에는 신흥국에서의 경제 위기의 가능성을 대비하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자산 운용을 할 생각입니다. 물론 이는 저희 생각에 불과할 뿐이니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